실장님의 이름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훌륭한 소프트웨어 선생님들의 주문인데 만약에 그쪽에 훌륭하신 프로그램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운의 발제자 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은성 사모님께서는 AI 시대 요청 역할 중에서 생산의 주체로서의 영진 교수님께서는 소비의 주체, 우리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소비의 주체로서 말씀해 주셨고, 또 구세훈 변호사님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국민 소비 시민으로서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포괄적인 말씀들을 아까 전에 대표자님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산의 주체로서의 여성 이슈는 AI라고 하는 기술 진보가 과연 여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보를 하는지 혹은 불리한 쪽으로 진보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함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보고서가 작년 12월 OECD에서 나온 알고리즘 앤 이브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AI에 노출이 되는 어떤 직종 중에서 위험과 어떤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직종에는 남성들이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직종들이 과학, 공학, 경영 분야의 직종이고요. 여성들은 노출이 되는데도 노출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어떤 노출의 차이가 중요한 얘기인데, 사무직이나 서비스 직과 같이 기회는 별로 좀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분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직장인들은 남성 직장인들에 비해서 생성 AI를 활용할 확률이 현재 20%포인트를 낮다는 얘기, 또 여성 직장인들이 AI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남성에 비해서 좀 부정적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예상이 현실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AI 활용 영향에 대한 어떤 포용적인 어떤 직업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온라인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코세라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교육, 그것과 EU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이 온라인 교육조차도 받을 기회가 상당히 낮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채용 관련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아마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이슈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기존의 여성과 남성의 이제 패턴화되어 있는 직종 분리 현상들을 그 데이터를 그냥 학습해서 여전히 이제 채용 의사결정을 할 때 남성들은 유리한 그런 채용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 이슈는 앞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진단이나 실용평가에 있어서 여성들이 불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데이터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슈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성 AI 개발자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활약을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OECD에서 가장 최근에 AI 인재 중에서 여성의 비중을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최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페리티가 있어야 되고 50%까지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개발자로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야 되면 관련된 전공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AI 전공을 하는 분야에 CS라고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가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여성 졸업생 비중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지난 5년 동안에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사는 26%에서 32%, 석사는 18%에서 25%,
박사는 14%에서 17% 많이 늘었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초중등 교육에서 여성들이 CS를 전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좀 우리들이 참조해야 될 부분이 영국이 지난 5월달에 특히 소외 지역에 있는 여성들, 여학생들, 초중등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AI를 전공할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행하는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수학 교육, 고급 수학 교육을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들이 좀 참조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국민 혹은 시민으로서 법적인 어떤 충분히 보호가 돼야 되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고민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성형 AI 시대에 딥페이크로 인한 여러 가지 강력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서 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생성형 AI가 교묘하게, 의도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이걸 임플리시트라고 표현하는데, 임플리시트한 젠더 바이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에 있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충분히 구분이 되고요. 또 남성이 주인공일 경우에 생성형 AI가 훨씬 더 서사를 풍성하게 준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어떤 보호적인 장치, 사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플리시트한 젠더 바이어스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을 해서 정책들에 대한 보호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AI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젠더 편향 문제들도 고민이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사회보장 심사 과정 같이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 AI를 활용하게 되는데, AI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젠더 편향 이슈들이 있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공공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알고리즘에 좀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오토메이션 바이어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혹은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알고리즘의 조언을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사회보장청의 사회복지 서비스 심사 과정에서 한부모 여성가자 가정을 편향적으로 차별한다든지 인종이나 장애가 있는 가정을 차별하는 그런 이슈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에비던스들이 나왔고, 관련된 법원 판례들도 미국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법으로서는 알고리즘 영향 평가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특히 모든 영역에서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공공복지 분야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젠더 편향 이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알고리즘 영향 평가 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설픈 상식으로 알파라이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초창기에는 사칙경산 계산하는 방법, 더하기 곱하기 전에 곱하기 먼저, 가로가 있으면 소가로 먼저, 그 다음 중가로 하고, 이런 순서들을 했었어 가지고서는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순서나 방법들에 대한 아주 쉽게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잘 하는 방법, 어떤 경우에는 매뉴얼이라고 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레시피라고 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는데, AI 시대에는 이것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여성이 못할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나도 모르게 개발하고 있는 이런 편향성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AI 시대에 가장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에 대한 편향,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편향,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의 여성의 경제 시스템의 일원으로서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과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완화를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조은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강정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질문과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강정환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풀어나가는 방식은 세분의 발전을 미리 좀 있고 한 이슈를 한 3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이슈당 한 2분께 질문 드리는 걸로 한번 일단 정리해서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인데 아까 이제 권호성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사약자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걸로 좀 정리를 해보면 AI에 의해서 이제 오그멘티드 되느냐와 AI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이제 이렇게 디스럽트 되느냐 두 가지 이게 서로 다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직종별로 어디는 더 증강이 될 수도 있고 어디는 더 대체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좀 더 이제 주목해 보는 거는 동일한 직종이나 직군 내에서도 직급별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전문적인 지식 노동자 직급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사람은 오그멘트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새로 그 취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위협이나 대체로 생각을 해서 신규 시장이 열리지 않는 케이스도 꽤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 중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엔트리 레벨이 아니라 직급이 올라가면서 여성의 비율이 줄어든다고 생각해봤을 때 결국에는 AI를 증강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 높은 직군은 여성의 비율이 적고 엔트리 레벨이나 파트타임이나 이런 경우는 대체될 위험이 높은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AI 영향력이 좀 젠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여성에게 더 그 이제 대체나 디스럽트의 위험이 높게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좀 문제 위주에서 좀 질문을 좀 이제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권호성 선생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AI 산업계에서도 AI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직군에서 여성을 어떻게 키우냐도 중요하지만 여성 인력을 반면에 이제 계속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줄지 않게 하거나 경력 단절이 덜 일어나게 하는 그 커리어 지속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든가 아니면 노력 같은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양수정 교수님께는 이제 헬스 쪽이 특히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너러티브 AI가 나오면서 챗GPT 같은 챗봇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 동시에 이제 기회라고 하면 돌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또 위협인 경우는 뭐 노인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제가 이제 돌봄 노동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경력에 손해를 보거나 등록단지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자녀건, 부모건, 돌봄 노동이 발생을 하면 그 부담이 커질수록 이제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여성한테 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돌봄 노동, 돌봄 노동의 시장이랄까 여기서 이게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기회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좀 그 AI의 그 예측의 정확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질병 그 의료 쪽에 생각을 해보면 머신러닝에서 그 예측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폴스 파지티브랑 폴스 네거티브 나눠서 보는데 이제 질병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폴스 파지티브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질병이 있는데 놓쳐버리는 폴스 네거티브가 있는데 사회적인 소수자 집단한테 특히 이제 무엇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일단 발표를 들으면서는 좀 폴스 네거티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질병의 고위험군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회적 소수자가 고위험군에서 빠지면 문제니까. 그렇지만 한편 또 폴스 파지티브가 문제가 될 증명이 있다고 보고 보통 이제 아무래도 공학적으로는 두 개가 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둘 다 줄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수자의 바이어스를 줄이려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그 차별적인 노력이랄까요? 바이어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그 오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태현 변호사님께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EU AI 같은 경우에 점점 좀 이렇게 초창기에 비해서 약간 무화되는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어쨌건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는 EU식으로 얘기하면 고위험 하이리스크에 속하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럴 경우 폴스
폴스 파지티브와 폴스 네거티브가 물론 법적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있지만 뭐 혹시나 특히 더 위험해서 고위험으로 분류될 만한 종류의 어떤 오류가 있을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 테크놀로지의 결과물인데 범용성으로 누구나 다 쓰는 게 되거든요. 범용성 테크놀로지라서 지금 생성형 AI에 굉장히 비슷한 썰매라고 생각을 하고 사고의 위험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생명을 앗아갔을 때도 저희가 안 쓰는 게 아니고 쓰긴 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사회적 해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보험이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 제조사에 무한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든 보험료를 마련하고 사용자도 마찬가지죠. 부주의한 사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보험료를 풀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책임 소재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도 보호하고 AI 관련해서 비슷하게 반면에 이제 알고리즘 만들시키건 그 알고리즘에 얹어서 앱을 개발시키건 서비스 제공자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보험제도 같은 게 생성이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생각하는 주제 그러면서 생각난 게 이제 스케일업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사실 여성 문제가 중요한 이유 하나가 수적으로는 소수가 아닌데 사회적으로 소수인 국적인 집단이고 저희가 뭐 AI 관련해서도 이런 젠더 편향이나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극복한 다음에 이제 다른 종류의 사회적 소수자 문제로까지 확대해서 그걸 마지막을 삼아서 스케일업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히 학습의 문제로 들어가보면 우선 이제 권성하는 게 있던 질문이 자라나는데요. 결국 데이터의 대표성을 갖춰야 되는데 소수자의 차원형식 증가되면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유색 이동인데 소수 종교를 갖고 있고 한분 과정 없는다. 이러면 그런 그 샘플이 얼마나 될까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데이터 수집 자체가 저희가 소수자의 차원을 늘려갈수록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좀 힘쓰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좀 그런 느낌인데 아까 발표에서 많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차성 같은 문제가 백질문이 있었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현실적으로 아까 뭐 제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 높은 직위로 가서 여성의 비율이 줄어드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그 사회적으로 좀 그 기회가 적은 집단이 교직차처럼 교차하며 생기는 문제, 이제 뭐 한부모 여성, 저소득층 여성, 그다음에 이제 소수 젠더 분체성 일수록 편향되거나 이 AI 시대에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점점 이 취약이 중첩됐을 때 이런 소수 집단까지 계속 이해관계로서 포함해가면서 법적 규제가 과연 가능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파트에서 6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이해숙 소장님의 질문을 듣고 발제자분들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AI를 굉장히 즐겨 쓰고 또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 분 선생님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좀 규제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과학기술연구가 그동안 남성 또는 메일 중심으로 이제 기준을 삼다 보니 여성에게 불리한 지식이나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됐고 그것들이 이제 AI로 활용되기 때문에 내재적인 그 편향이 있다. 이런 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AI는 보통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거울이자 또 그 편향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고 또 재생산하고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기분 나쁜 일들을 떠나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빌론 헬스라는 데서 이제 2019년에 코로나가 이제 2020년부터 됐기 때문에 이 건강
이런 채권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영국 회사예요. 근데 가상의 50% 남녀가 이제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머리 썩고 왼팔이 안 아프고 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인데 남성에게는 즉각 응급실로 가라고 조언을 하고 여성에게는 좀 기다려봐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이제 가정의를 만나요. 남성은 심장 마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같은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 돼서 여성은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성이 심장마비라면 이거는 생사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던 거죠.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바빌론에서의 건강 채권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치가 있는 거로 성장이 됐지만 2025년인가 3년에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성장 폐기가. 이처럼 AI는 때로는 생사 역할을 또 흔들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그 규제와 지능에서 잘 어떤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할 때도 75%의 그 다국적 기업들은 그 이력서를 AI가 다 보고 다 웬만큼 버리고 추려서 굉장히 이제 한 25% 정도만 사람 손에 온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누가 그걸 당연히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인간의 능력을 증강할 것은 분명하나 이런 시대에도 인간 중심의 AI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규제를 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견 동의하면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optimize 할 수 있는지 하는 그 고민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정치적 리더십이나 또 사회적인 굉장히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역할로 사회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조금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먼저 기업이 이력서를 AI로 신청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플라이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적어도 원서를 내는 이력서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야 되는데 그걸 좀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데도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AI 드리븐 헬스나 이런 데에 굉장히 제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그 AI 헬스 데이터를 갖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그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산업적인 AI 지능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AI를 위해서 AI 헬스를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제안 같은 거를 좀 주실 수 있는지 공학자의 입장에서 좀 요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AI 법, EU 법이 다르고 미국 법이 다르고 우리나라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AI는 어디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제도와 규제라든지 이런 것 만약에 제도적인 규제를 한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조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나라의 법을 말씀해 주신 권혜원 변호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두 분의 토론자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세 분이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헷갈리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권호성 상무님께 먼저 그 강조한 교수님이 주셨던 두 가지 질문과 이인숙 소장님이 아마 질문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고위 직급에서의 그 상위직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예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AI 시대에 있어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의 사회적 소수 집단의 학습 데이터 관리 운영을 기업에서는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신입사원들 채용을 할 때 AI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내재된 편향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극복을 하거나 개선을 했었던 게 있는지,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아까 이제 빅테크의 3분의 75%가 AI를 활용해서 아까 아마존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AI를 활용해서 이력서를 검토하고 필터링 한 다음에 이제 대면 인터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해서 가는 어프로치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하시나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바운드라고 그러죠. 이제 외부에서 회사로 이력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웃바운드입니다. 인재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틀리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링크드인이라는 그 플랫폼, 거대한 그 플랫폼에서 인재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저도 이제 지금 직원 채용을 하고 있는데 링크드인에서 좋은 탤런트, 주로 이제 경쟁사 인력이 되겠죠, 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력서라든가 이제 이런 거 확인하시라고 하고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챗GPT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AI 리더십을 보이고 있지만 사람을 채용하는 측면에서는 AI를 넓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워낙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 들은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조한 교수님 답변 첫 번째 이제 질문한 거에 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편향성이 좀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고 경영진, 리더십 그 구성의 어떤 비율을 50%가 됐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그 여성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또 그 여성들한테 여성 임직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한 곳만 봐갖고는 그 혁신과 창의성이라는 게 얻을 수 없다라고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들까지 그리고 요새는 그 정신적인 질환 그 부분은 질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뉴로 다이버시티라는 표현을 써서 신경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 회사도 신경 다양성이라는 걸 가지고 그들도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포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기조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됐건 그리고 장애인이 됐건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라든가 그 커버리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제가 역차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 역차별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회사 내에서 그럴 정도로 제 컬처가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 기업이라는 좀 특별한 어떤 환경도 있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일반화돼 가고
전반적인 산업계로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강 교수님 질문하신 그 마이너리티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소수의 어떤 소수 계층의 어떤 데이터들, 소수 직군의 어떤 데이터들 그게 부족한 건 현실이고요. 저희도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다 포용을 해서 편향되지 않게끔 뭔가 AI 서비스를 할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과제 이거 어떻게 보면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이걸 모델 측면, 뭐 플랫폼 측면,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를 들면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증강한다든가 데이터가 부족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강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증강을 하고 또 아까 이제 책임 있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책임이 responsible AI, 책임 있는 AI가 어떻게 보면 지금 AI의 어떤 그 차별화, 경쟁사와의 어떤 차별화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기술이라는 게 신뢰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쓰질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책임 있는 AI입니다.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경쟁사 이런 현재 경쟁이 치열한 AI 시장에서 차별화 포인트다라고 해서 그 책임 있는 AI를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알고리즘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어떤 체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무엇보다도 좀 강화하고 있는 지금 상태로 그런 어떤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초기라서 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점차 그런 부분들은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셨고요. 지난 4월 18일에 카카오 회사에서 지침을 내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AI 생성형 AI가 대체할 수 있는 기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되도록이면 뽑지 말자 대체 인력으로라고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침이 이제 내규로 내돌았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같은 날 이제 구글의 CTO가 이야기하기로 구글의 이 프로그램의 48%나 50% 가까운 것들은 이미 생성형 AI가 해주게 되면 고급 인력들이 이제 이걸 검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창의성 부분에서 여성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검증이나 검열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고급화되어져 있는 여성 인력들을 어떻게 잘 훈련시키고 사회로 이제 내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교수님 3가지 질문 받으셨는데요. 돌봄 관련되어져 있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안과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이나 소수자의 데이터를 어디가 심한 오류가 있을 때 진단에서의 문제가 있는지와 헬스케어에서의 이제 그 데이터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5분 정도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돌봄에 관한 부분은 사실 생성형 AI와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달하면서 돌봄 영역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 쪽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굉장히 유용한 부분인데 이제 노인을 돌보고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는 이 돌봄 영역에 AI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소년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성형 AI를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심리 상담이나 아이들의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광고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디지털의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회성이 발달해야 하는 그 시기에 이 챗GPT랑 계속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스트 네거티브, 포스트 포지티브 얘기를 하시면서 당연히 포스트 네거티브가 더 중요한데 우리 쪽에서는 이것도 이제 병의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 암이다. 그러면 당연히 암인데 진단 못하면 안 되잖아요. 포스트 네거티브가 되게
예를 들어 가벼운 피부 질환이라서 연고를 발라야 되는지 안 발라야 되는지 AI가 알려주는 거다 이러면 사실은 이게 피부 질환이 좀 아닐지라도 피부 질환이라고 해서 연고를 받아서 빨리 낫는 게 또 좋을 수 있고 그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럴 때는 이제 폴스 네거티브, 포지티브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 병의 심각도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소수자를 위한 차별적인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소수자 사람 말고 그냥 치아로 예를 들면 제가 치아 AI도 하고 있는데 치아에서 소수자가 어딜까요? 홍곤니입니다. 홍곤니가 소수자예요. 네, 사실은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소수자를 늘리는 작업이죠.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테스트셋에 꼭 그 소수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 작동될 때까지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랜덤하게 테스트셋을 뽑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소수자가 이 테스트셋을 꼭 포함되도록 하고 그게 완성이 돼야만 이제 최종 완료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차별적인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확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있으면서 데이터 전망을 우리나라는 제가 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네, 지금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가 아니시잖아요. 이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많은 주에서 이제 의과대학에 속해 있는 저 같은 의료 AI 개발자들에게는 데이터를 더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넓은 시야를 보면서 물론 그 전제는 이제 비식별화를 잘했다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환자 정보는 굉장히 소중하니까 비식별화를 굉장히 잘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데이터는 전부 다 오픈해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부 사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제가 아까 교육 얘기도 잠깐 했는데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는 내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도 중요한 데이터는 조금 가리고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전환 이거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이런 의식 전환 이게 모두를 위해서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간략하게 인상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창의성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음식 재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아시겠지만 중국이잖아요. 중국 책상다리 그리고 다 요리로 만든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 가지 요리를 가지고 가장 많이 다양하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지지고, 볶고, 삶고, 찌고, 끓이고, 뭐 우리고, 뭐 삭히고, 또 뭐하지?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오래된 요리 방법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여성이 어쩌면 AI 시대에는 좀 창의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구 변호사님도 세 가지 질문을 받아서 아마 정리가 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펄스 네거티브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교차성에 대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AI 법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분 축사만큼은 안 되겠지만 5분의 답변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또 앞에 토론자님들의 좋은 질문도 함께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질문 주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료 AI는 EU AI 액체에서 고위험 AI로 분류되어 있고요. 이는 고위험 AI의 경우에는 공공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민간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을 완화하는 조치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구축할 것, 또 투명하게 알고리즘을 공개할 것, 기타 등등의 이제
외국산 이런 의무들이 최고로 작동하는 경향이 이제 의료 AI. 이제 우리는 의료 AI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전에 양재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으로서는 미국 아니면 중국의 AI 이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미 현장에서 국산 AI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쪽이 빨리 뿌리를 내려서 어떤 버티컬한 의료 영역에서 완전히 자기를 잡아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의료 AGI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이제 거의 사실 AI 전쟁의 상황인데요. 그때를 포함해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이걸 어떻게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할지는 법적인 논의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산 AI들은 제가 지금 국내법을 잘 준수하지 않거나 불러도 여기 국회에도 잘 오지 않는 뭐 그런 신공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문제일 것 같고 특히 입증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가습기 살균제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게 노출되기 전에 책임을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적 소환에도 잘 응하지 않는 것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제재 수단을 마련해도 그 제재가 외국산 멀리 있는 나라의 AI 회사들 빅테크 플랫폼은 잘 작동하지 않고 국내 토종 땅만 잡아준다 하는 경험을 이제 EU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EU가 AI 액트를 좀 완화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도 같은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제 플랫폼 시대에는 토종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빅테크랑 경쟁하는 단계에 아직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내 회사들이 포함 배달민족부터 이런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 멀리서 이제 해외 플랫폼이 완전히 장악하지 않은 시장인데 이제 AI 시대에도 그런 전쟁을 반복할 기라하면 참 다행이고요. 초장에 아예 EU처럼 애플,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 등등등등에게 지금으로서 오픈 AI, 뭐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좋고요. 이런 회사들과 경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발생할 때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잘 온 것이기 때문에 외국 AI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관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법적 규제를 선행하기보다는 일단 가이드라인 같은 거로 연성으로 자유 규제 등으로 가면서 키워나가고 함께 경쟁하게 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이제 구체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보험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서 혁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받으면 부가 조건으로 꼭 들어오는 게 보험을 가입해라. 근데 보험회사를 다 돌아다녀도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보험 상품이 있을 리가 없어서 겨우 이제 우호적인데 하나 자꾸 정부도 뭐 좀 도와주시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려갖고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규제 샌드박스에 서비스 개시를 해야 되는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러한 예측 불허에 아직 데이터도 별로 없는 영역에 이제 보험사들이 얼마나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까 뭐 이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차차차 발전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요. 전 아까 자동차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다른 보험 말고 다른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한동안 안전유리도 없었고 ABS도 없었고 안전벨트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옛날 영화 보면은 그렇잖아요. 마차를 그냥 바꾼 듯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많이 죽었어요. 특히 안전유리가 개발된 거는 몇십 년 후입니다. 그 전에 사고 나면 자동차 유리에 다 찔려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자동차 산업을 금지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왜냐하면 유용성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유용성 문제가 아니라 AI는 아까 제가 휴머노이드 말씀드렸지만 중국산 AI한테 우리 아이를 맡길지 미국산 AI한테 우리 아이를 맡길지 문제거든요. 이제 아이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이 그리고 그걸 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경쟁에서 밀리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메일을 안 쓰시는 분은 없고 메신저를 안 쓰시는 분은 없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안 쓰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제도 등 책임을 분산하고 피해를 회복시키고 또 뒤집어서 그런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안전하고 한 AI를 개발할 책임을 이제 AI 개발 기업들 또 AI를 도입해서 서비스하는 기업들에게 지우게 하는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직 AI 시대에는 이런 것들 어떻게 작동할지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문제는 AI가 지금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 한 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쉽게 논의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산업에서 아까 우리 총무님장 말씀해 주신 빠르게 접목되고 있고 어떤 쪽은 아주 활용이 좋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논의를 좀 집중하고 특히 전자품 등 이슈에 있어서라도 좀 집중과 지혜를 모으는 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넘어가기로는 이제 교차적 차별 그룹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행정 담당자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뭐 시민 사회 단체라든지 또는 이런 지금 뭐 한국 여성의정 같은 이런 단체들이 활약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 이슈가 굉장히 침묵되고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곳에 저는 이제 인공 재정이 들어오고 이를 제 원으로 해서 이런 곳에서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고 또 그걸 이제 AI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눈으로 봐서는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탐지 기법, 탐지 기술 또 탐지 기준 어떤 것을 차별이거나 부적절한 영향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기준 그런 것을 발생했을 때 이제 대책은 어떤 것일 것인가 과연 그 부분에서 이제 중단까지 시킬 것인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아직 이 분야의 선언적인 결과나 결론을 있기가 어렵지만 아마 과거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았던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메모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나온지 괜찮은지 잘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게 되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1차나 2차 때는 약간 고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무게도 사실은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발전시키는데 물론 변화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혼란스럽진 않았을 것 같고 3차 산업혁명 가고 있을 때는 이 고체가 이제 액체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체에서 사용하고 있던 저울이나 측정 방법을 그대로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AI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기체가 되다 보니 예전에 쓰고 있던 저울이나 예전에 쓰고 있던 줄자, 예전에 쓰고 있던 이 비커를 가지고서는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간접적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이 너무 조밀해서 연구가 안 되고 상업화가 안 되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인권에 대한 보호도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과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과 문화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다시 또 한참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두 분의 토론자는 그 정책적인 제언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신윤영 의원님께서는 도시적인 측면에서의 여성 경쟁력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의 정책적인 제안과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문묘 의원님께서는 각 발제자님들이 발표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신윤영 의원님 박수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많이 썼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토론할 때 시간이 항상 짧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써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발제자나 토론자가 말씀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생존함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배제분들의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제 여기가 AI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AI에 대한 좀 종합적인 자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표를 통보했고요. 이게 보시면은 1년에서 23년 10월에 장기기구를 만들어서 24년 9월에 선언까지 했어요. 정상회에서 선언까지 갈 정도로 얼마나 이제 AI에 대한 국제 사회에 AI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기회와 기업 이런 것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을 두서없이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제일 아마 발등에 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자리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ILO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25%가 생산형 AI 기술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또 이제 문제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아까 변호사 사모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성들의 일자리가 훨씬 더 위협을 많이 받고 있고 이거는 이제 고소득 국가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제 더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정말 통계가 있습니다. 이때 여성들이 실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들의 고용 상태가 비정규직이나 단기간 고용 상태로 취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남성에 비해서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남자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면 여성을 내보내고 남자들은 여성을 이런 대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로 인한 일자리 재편 과정에 성차별적인 상황이 생기지도 않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재교육, 재배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건데 이때 여성들이 소외될 확률이 상당히 많고 이건 사실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의견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도 사실은 AI에 대한 실력을 갖추고 AI가 자기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런 이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활용 능력만 갖춘다고 하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어떤 지금의 금융형과는 다른 자유로운 금융 형태도 될 수 있고 블록 형태의 유연화로 여성들이 더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제 개인의 수요를 찾아내는 능력, 해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이 강점을 창업하고 연결하는지 아니면 능력을 발휘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여성들이 AI 역량을 갖추면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사실은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시켜주고 경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사회에서의 사례를 얘기해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리셋도 AWS, 아마존 웹 서비스랑 같이 해가지고 멘토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고 또 AI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지 않고 좀 친밀하게 이렇게 접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25년 ILO 5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은 남자들은 AI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가진 역량보다 훨씬 더 자신만만하고 여성들은 반대로 굉장히 AI에 접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해요.
AI에 대한 정보 제공, 경험 기회, 교육 지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는데 스템 분야에서의 인성과학기술 인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 주체로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엔에서 먼저 선포를 했었습니다. 2015년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위 나오기 전부터도 정말 포용성장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떤 성장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그 인력 파워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유엔뿐 아니라 뭐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OECD 이런 데서 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그러니까 미중 기술 경쟁 사회가 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여성 인력들 이동계 여성 인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존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여성과학기술 육성의 지원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이렇게 어퍼머티브 액션이 그래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리셋도 있고 뭐 한약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실은 과학기술에 진입을 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지위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스킵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요즘은 보면은 AI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이 또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의 시각에서 어떤 새로운 창의력만 발휘를 한다면 일종의 블루오션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여성 인력들은 굉장히 교육수도 높고 또 사실은 뭐 아까 그 연령별 그 ICT 기술에 대한 어떤 친밀성은 좀 차이가 있었지만 남녀 차이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애들을 그 코로나 때 원격 교육을 시키면서 그 스마트 기기에 대한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잘 살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경쟁력을 갖는 게 굉장히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젠더 평등성을 갖지 않도록 하고 규제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아까 이제 양교수님께서 초반에 데이터들이 있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AI 133개 시스템을 분석했더니 44%가 아직도 성차별이 심하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기술 개발하는 거에 드리는 노력만큼 이 편차를 없애는 노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규제로 생각하지 않고 성차별이 없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런 그 AI에 대한 성적인 어떤 편향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별 평등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제가 사실은 그 제목이 오늘 그 세미나 제목이 AI 시대 양성 평등, 젠더 평등과 혁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저 젠더 평등이라는 말에 우리나라에서는 젠더 평등 그러면 아까 역차별 여러 번 하셨는데 여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 젠더 평등이라는 게 여성을 위한 거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AI 쪽에서의 어떤 그 평등 이슈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인류 난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면서 이건 여자들을 위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가르쳐도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여성들 스스로가 애에 대한 관심과 이제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부터 변호사님 저도 또 일을 굉장히 많이 같이 했는데 법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아까 그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하도록 잘 진행이 되도록 응원을 해주고 표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임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런 뜻깊은 기회를 같이 갖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중하고 있는 AI 시대의 여성 경제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의 좋은 방법 5가지 제안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문미호 배우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오긴 하지만 내려온 만큼 큰 박수로 지금까지 기술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제 첫 번째 인상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들이 사실은 인간이 약한 부분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가져주는 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AI는 인간이 약한 부분보다는 인간의 가장 강력하다고 자랑하는 지능을 닮아가고자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술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들은 사실 부분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와줬는데요. AI 기술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여태까지의 제도나 방식들이 사실은 부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과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업 그리고 학교 그리고 그 법률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호성 발표자님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AI와 관련된 기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안에 계신 분이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안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영향력 있는 기업의 행동이 사실 우리 사회에 다른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참조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제 계속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왜 여성들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따로 자꾸만 뭘 해줘야 이게 가능해질까? 그거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남성과 다르다라는 그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술들, 그러니까 과학기술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들이 좀 더 많이 공부도 하게 하고 참여도 하게 하는 특히 이제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보편적인 그런 제도를 기업이 도입을 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AI라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지금까지의 다른 모습을 반영한 부분을 좀 살펴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을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예전에 리셋에서 일을 할 때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이 생각의 회로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손 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제 누가 할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자기 상황이 어떤지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찍고 보는데 여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숙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챗GPT나 이 AI 기술 직접 써보니까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아까 UI도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차이, 이거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기술에 대해서
걸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프롬프팅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데 여성들은 AI가 딱 주는 답에 대해서 자기는 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롬프팅은 계속 그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거를 내가 얼마나 써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경험치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셨으니까 이걸 개발하시고 사업화를 해 나가시는 가운데서 여성들이 이것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고려하시면서 그리고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그런 차이를 반영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해 드리고요. 이런 이제 토론회 보면 주로 국회가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기업도 하시는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세정 발표자님은 특히 이제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의료 분야에서 이제 이 많은 사례와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눈여겨본 것은 투명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투명하게 한다라고 하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적인 일이나 과정을 우리가 진행시킬 때는 굉장한 거부감과 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사실은 이제 입장도 다르고 가장 사람을 닮아 있기 때문에 내밀하게 움직이는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성향도 있고 기술이 아닌 성향도 있고요.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같이 결합돼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사실은 합의에 이뤄야 되는데 그 사회적 타협을 우리가 모색하는 가운데서 국회 역할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어떤 제안자분께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국제사회하고도 일정 수준 이상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윤리적 기준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타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쓰지는 않았다 제가 이제 발표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 한국 여성의정의 역할도 그 국제적인 어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AI가 전 인류를 사실 강타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여성의정도 우리의 논의 그리고 밖에서 걱정하는 이런 여성의 관점에서의 문제들을 국제사회와 좀 교류하면서 합의를 이제 해 나가는데 많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태현 발표자님께서는 뭐 여태까지 이제 많은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 제도를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전개해 오신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그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또 한 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많은 제도들을 우리가 참고해 나가면서 동시에 저희가 여기 온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같이 해왔던 일들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한 게 우리 신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대 초반에 여성과학기술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걸 20년 이상 이제 꾸준하게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이제 추진을 해올 수 있었고 아까 우리 제가 발표자님 저기 소프트웨어 부서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과학 분야의 여성 전공자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근데 자연과학은 평균 50%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 신규로 진입하는 여성의 비율도 과학기술 연구기관만 보면은 30%를 넘기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정책이 진행되어 온 경과를 보시면 수적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의원 의원님 회장님이신가요? 네. 생각 없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호주제 폐지도 보면은 여성 의원이 일정 수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입법 제도화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그 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우리가 이제 젠더 그 평등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수적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에도 그게 있어서 저희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 개인에게만 이제 취업이 됐으니까 진입을 했으니까 잘해보세요라고 맡겨두기에는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어떤 사다리가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안정적으로 승진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라는 사회 제도적인 지원 부분도 같이 꾸준히 지원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갔던 게 젠더 혁신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 단계에서부터 젠더 평등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론이 개발이 돼서 젠더 혁신의 단계로 이행 발전시켜 온 그런 경험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단단하게 누적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그런 역사적인 지혜들을 같이 이 AI에 대응하면서도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과학기술을 하는 분들이나 사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적으로 어디서 만나냐면 경제하시는 돈이 세시는 분들을 죄송합니다 이 의원님 경제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이제 큰 이 말문이 막힌 턱턱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건데 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젠더 혁신 이거를 도입을 하면서 이 정책에 도입을 하면서 그 주장했던 굉장히 간단한 논리가 있는데요. 편향이 생기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시장의 실패는 초기의 투자를 다 손실 비용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걸로 설득을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갖는 모든 사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정책에서 해왔던 일들을 확대해서 그리고 또 조금 더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담아서 추진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종합하면 기술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담고 투명성을 강화해서 지속 가능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정책의 노력들의 역사적 지혜를 현재 시스템에 종합해서 적용을 한다면 AI 시대의 여성 그리고 젠더 관점의 평등과 혁신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지금은 굉장히 두렵고 막 폭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조화롭게 이루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제가 그 젠더 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를 2015년에 처음 이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통해서 하면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내놓은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혁신을 가장 강력하게 이루는 전략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 AI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혁신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사실은 인간을 창조를 할 때 신이 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고 해요. 근데 AI는 인간을 닮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의 마음을 인간을 바라보는 신의 마음을 닮은 우리의 논의와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나요. 이제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AI가 사람을 닮았으니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연된 시간만큼을 빼면 거의 긴 시간이 끝내긴 했는데 혹시 플로버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너무 어린 입장에서 한마디 하기는 되게 민망스럽지만 저는 일단 해양대학교에서 서예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젊은 초기 20대이고 이제 생성형 AI를 제일 많이 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여기 오늘 기업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동기들 카톡 프로필 사진을 내려갔고 동기 30명을 포함해서 딥페이크를 제작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2018년이었어요. 가지고 이제 딥페이크가 관련해서 엠번방이 떠버리고 이전이라서 2024년에 그 학생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관련 규제 법안이 아예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소수자를 연구하고 있는데 소수자는 수적 소수가 아니라
이제 가시성이 있고 이제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역으로 이제 소수자를 일컫는데 사실상 그런 규제가 제대로 규제를 먼저 발전을 위해서 차차 만들어가기보다는 규제가 없었을 때 그 피해는 소수자가 그 훨씬 약작성을 지니고 있는 소수자가 훨씬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 피해가 엎질러짐으로써 사후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이 첫 번째 제 의견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들의 이제 데이터 편향이 있다, 고차성을 고려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교통사고 보면 그 교통사고에서 이제 사고 실험 범위 인형 더미 같은 경우에는 여성용 인형이 2022년 말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통사고는 항상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도 그 피해자가 항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도 편견에 이제 구조적 편견에 익숙해져서 여성용 더미를 만들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도 그래서 교통사고에는 여성이 73%나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거를 2022년까지 간과되어 왔다는 점. 그런 거는 이제 의료용 생성형 AI가 발달한다고 해서 나아질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의료계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AI 개발용 영역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국회나 여기 있는 여성 다른 이제 여성 어르신 전문가분들이 이제 다른 사회 여성들이 일단 정보통신이나 AI 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서 사회 진출을 좀 더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올리셨는데요. 네, 일단 그래도 소감이라도 일단 공유를 하고 성함은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박지훈, 네, 모두가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윤혜리 사장님, 네. 오늘 너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AI가 우리 삶의 질을 기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또 오늘 많은 분들 말씀을 하셨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AI가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어떤 갈등, 격차 그리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지 않나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측면에서 AI를 개발하는 핵심 인력에 여성이 소수라는 것은 정말 상당한 컨선입니다. 또 마침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UN에 과학기술 포럼에 다녀왔는데 발표를 한 게 AI가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논의의 자리거든요. 모든 나라에서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때 AI가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점을 새 정부에서 좀 많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이제 없다고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AI 시대 좀더 평등과 혁신이었었는데요. 아주 짧게 협자가 가죽을 나타낼 때 가죽 피자도 있고 가죽 협자도 있다고 합니다. 가죽 피는 말 그대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대로 쓰게 되는 거고 가죽 협은 거기에 이제 화학적인 처리를 해갖고 훨씬 더 이제 잘 사람들한테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혁신이라서 우리가 쓰는 저 혁신의 협도 아마 가죽 협자를 알고 있습니다. 각각 정책을 하시는 분들,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 AI 시대에 우리가 담아야 될 혁신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고민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할 수 있는 혁신 요소들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서 꼭 원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저는 토론회 3회를 마치고 앞서서 해주셨던 신현영 사회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내일부터 열리는 호주제 퇴직 20주년 기념 전시가
오전에 기념식도 있습니다. 10시. 예,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모두 여성의 정과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 그리고 AI를 위해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